네, 오늘은 삼국지 세 번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탁의 폭정으로 인한 반동탁 연합군의 결성과 동탁의 장안 천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탁과 동탁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 때는 바야흐로 대장군 하진이 십상시를 죽이네 만에하던 시절, 병주 출신의 정원이라는 사람이 하진의 소집 명령을 받고 낙양으로 내려와서 집금호를 지냅니다. 집금호는 궁을 순찰하고 경비하는 군사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직은 2,000석짜리 관직으로 녹봉에 비하면 꽤나 요직이었습니다. 아무튼 집금호 정원이 거느리던 군사는 황제가 사는 궁을 순찰하고 경비하는 군사인 만큼 규모가 꽤 크고 정예로 훈련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진이 죽고 황제를 갈아치울 생각을 하던 동탁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흡수해야만 하는 세력이었어요. 이때 이런 고민을 하던 동탁의 눈에 여포라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정원은 한 해에서 기도위를 지낼 때 병졸로 있던 여포를 주부 자리에 앉히고, 그 별주부 할 때 주부예요. 관직의 이름입니다. 집에서 집안일 하는 주부 아니고요. 여포를 주부 자리에 앉히고 아꼈는데 여포의 무예가 출중하기도 했고 미천한 집안에서 자라서 지원 없이 노력만으로 무예를 기른 여포가 딱했던 걸로 보입니다. 정원은 일개 병졸이었던 여포의 능력을 크게 사서 아주 중하게 쓰고 아꼈다고 하는데, 정사에서는 이것에 대해 병주자사 정원이 기도위가 되어 한 해에 주둔하며 여포를 주부로 삼았고 매우 친근하게 대우받았다라고 적고 있어요. 동탁은 이 여포에게 모종의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내가 엄청 좋은 거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말로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 남자한테 되게 좋은 거 있잖아. 그 좋은 거 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줄 테니까 네 상관의 목을 따와. 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너고 황제, 낙양 살제, 내가 너고 황제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임마. 정원의 아낌을 받아 일개 병졸에서 주부가 된 여포는 그 은혜를 잊고 동탁이 꼬시자 바람같이 정원의 목을 따서 동탁에게 바칩니다. 그와 함께 정원이 데리고 있던 병사들은 동탁에게 흡수되고 여포는 기도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포를 어떻게 무슨 말로 꼬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포가 정원의 목을 베어주고 받은 것에 대해 정사에서는 오직 기도위가 된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포가 출세에 대한 욕망으로 정원을 배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신하게 만들었건 간에 동탁은 소재 폐위의 걸림돌이 되던 정원을 처리하고 그의 군사를 흡수했으며 여포라는 좋은 장수까지 얻어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동정까지 죽게 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 여포와 부자지간으로 지내기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자지간이 되어서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았던 동탁과 여포.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동탁은 평소에 남들에게 꽤 무례하게 대했고 본인이 저지른 일도 있으니 남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늘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무력이 뛰어난 여포로 하여금 호위를 맡게 했는데, 동탁의 무례함과 앞뒤 없이 후원을 생각하지 않는 이 행동이 여포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어느 날 동탁은 여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여포에게 수극을 던지게 됩니다. 말이 수극을 던졌다이지 사실 맞으면 죽는 건데 죽이려고 했었다. 동탁이 홧김에 여포를 죽이려다가 실패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민첩하고 힘이 좋았던 여포는 창을 맞지 않았을 뿐더러 동탁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하긴 했지만, 여포는 이로 인해 동탁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은 아들인데, 그것도 무력도 뛰어난 내 호위무사인데, 코에이 삼국지에서
무력 순서로 정렬하면 맨 위에 올라오는 여포인데 방구석 여포라고 하지 방구석 동탁이라고 안 하는데 왜 동탁은 여포에게 창을 던졌을까요? 여기에는 한 소녀로부터 시작하는 아주 기나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초선이에요. 이 초선은 사도 왕윤의 딸이에요. 진짜 딸은 아니고 사실 고아였던 초선을 왕윤이 거두어 키운 것인데 그 미모가 출중해서 서시, 왕소군, 양귀비와 더불어 중국의 4대 미녀로 불릴 정도입니다. 초선의 미모를 표현하는 말로는 패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달이 그 미모를 보고 너무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었다 라는 뜻으로 초선이 얼마나 예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선의 양아버지인 왕유는 삼공 중 하나인 사도에 오른 사람인데 이 여포와 고향이 같은 병주 사람으로 황건적의 난 때 장수가 되어 수차례 공을 세운 무장이었고 십상시 중 하나였던 장양이 황건적과 내통한 정황을 포착하여 황제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데 장양이 황제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머리까지 바닥에 찌으면서 사죄를 해서 사형은 면하게 되지만 이때 왕윤이 장양을 고발했다라는 이유로 장양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결국 다음 해 장양의 중상모략에 의해 죄를 뒤집어쓰고 하옥되어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여러 관원들, 특히나 삼공에 있던 대장군 하진과 원소의 삼촌이었던 태위, 원회 등이 상소를 올리고 황제에게 부탁해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죽을 뻔한 왕유는 이후에 이름을 바꾼 뒤에 초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사 세옹지마라 했던가 영제가 죽고 나서 소제가 자리에 오를 때쯤 환관들과 대립하고 있던 하진이 환관들을 피해 초야를 전전하던 왕윤을 다시 불러들여서 관직을 주었고 이후 정권 확보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자 하던 동탁이 청렴하고 강직한 충신 이미지였던 왕윤을 삼공 자리에 앉히면서 주변의 반발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삼공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윤은 동탁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으나 동탁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황실의 안정화를 위해서 황제의 보위를 위해 정치에 힘쓰게 됩니다. 정사에서 당시 동탁이 아직 낙양에 남아서 조정의 크고 작은 일을 모조리 왕윤에게 위임한다. 왕윤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늘 협조하니 동탁 역시 진심으로 의심하지 않으므로 위급한 가운데에서도 왕실을 부지하고 신하나 임금이나 그 말고 의지할 데가 없다 라고 할 만큼 왕유는 정치 전반에 많은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초선으로 돌아와서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준 양아버지 왕윤이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밤새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다가 어느 날 이 초선이 왕윤이 한숨을 쉬면서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초선은 왕윤에게 제가 도울 것이 없을까요, 아버님? 무슨 일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나이까? 하게 되고 왕윤은 이 초선을 보고 오! 네가 있었구나. 네가 좀 힘써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동탁을 죽일 연환계를 설명해 줍니다. 미인계죠. 초선은 연환계의 내용을 듣고 큰 결심을 하여 왕윤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연환계 중 첫 번째 단계로 빼어난 미모를 이용해 동탁을 꼬시기로 합니다. 당시 여포는 궁의 중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동탁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호위병이었기 때문에 그를 공략하는 것이 동탁을 죽이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었어요. 왕윤의 고향은 아까 말했듯이 병주로 여포와 고향이 같습니다. 왕윤은 이를 핑계로 여포를 불러내어 술을 한잔하기로 하는데 여포를 집으로 딱 초대를 해서 진수성찬을 딱 차리고 술을 막 대접을 하고 있는데 우연을 가장해서 초선이 딱 들어오더니 막 춤이랑 노래랑 막 불러 제끼는데 아주 그냥 여포의 혼이 막 빠져버려요. 막 정신을 못 차려.
초선을 보고 딱 첫눈에 반한 여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초선이 따라준 술을 마시는 것조차 잊은 채 초선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이를 보고 미인계가 먹혔음을 직감한 왕유는 여포에게 초선을 시집 보내겠다라고 약조하게 되고 초선은 나름대로 여포와 사랑에 빠진 듯한 연기를 선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빤히 보시지? 부끄럽게. 자, 여포가 돌아가고 며칠 뒤 왕유는 동탁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든 뒤에 집으로 모셔서 후하게 대접하겠다라고 아부를 하여 동탁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왕윤의 집에 방문한 동탁 또한 초선을 딱 보고 또 가무와 미모에 홀딱 빠져버렸고 왕윤은 또다시 넌지시 동탁에게 초선을 바칠까 한다며 동탁을 꼬십니다. 안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홀라당 넘어간 동탁은 초선을 미호성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포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왕윤을 방문합니다. 왕윤에게 딸을 미끼 삼아서 출세하려고 나와 초선 사이를 갈라놓느냐, 내게 시집 보내겠다고 한 약속은 어쩌고 동탁에게 초선을 보냈느냐 라면서 대노하던 여포에게 왕윤이 웃으면서 동탁이 여포와 초선의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지 되는 입장으로서 이 초선이 내 아들의 배필이 될 만한가를 가늠해 본 뒤에 신방을 꾸리고 우리 아들 여포를 불러서 혼인을 직접 주관해서 결혼을 시켜주겠다 라면서 데려가는데 내가 말릴 이유가 있나? 라면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동탁한테는 초선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보내놓고 여포한테는 시아버지가 데려갔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포는 이에 또 속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장인어른 이러면서 왕윤한테 절을 하고 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유 장인어른 그런 거면은 말씀을 하시지 오했네. 또 속냐? 아유. 궁으로 돌아온 여포는 동탁이 보낼 화촉을 기다렸으나 그 있잖아요.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 화촉점화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걸 이렇게 딱 밝히는 거 있잖아요. 그 화촉을 기다렸으나 밤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고 여포는 초선만을 생각하며 밤을 지셉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동탁의 내전으로 들어가 초선을 딱 찾으려고 했는데 시녀들이 밤새 초선이 동탁의 침소에 들었다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상심하고 분노하여 내전을 나오던 길에 창문으로 초선을 딱 보게 되는데 초선이 여포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연기력을 발휘해서 눈물을 쏟으며 처량한 표정을 짓습니다. 동탁이 일어나 아침을 먹던 중 이 여포가 들어왔고 여포가 평소처럼 호위를 하고 있겠거니 하고 슬쩍 봤는데 여포가 초선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 초선. 동탁은 이에 괜히 질투가 나서 여포를 밖으로 내쫓은 뒤 초선에게 여포를 상대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초선은 이때다 싶어 슬금슬금 얼굴을 훔쳐보는 게 불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라고 동탁에게 말합니다. 이에 동탁은 여포를 더 의심하게 되죠. 뭐야? 나의 초선에게 불량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이렇게 동탁과 여포의 사이가 안 좋아지자 동탁의 모사였던 이유라는 사람이 동탁의 호위를 맡은 여포가 적이 되면 승상의 목이 날아간다. 당장 천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이니 여포를 잘 달래어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황금과 비단을 하사하고 위로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동탁을 달래놓았고 여포에게는 동탁이 매우 미안해하고 있다 라면서 둘 사이를 좀 이렇게 달래놓죠. 잠시 붙여놓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동탁이 궁에서 헌제와 나랏일을 보던 때에 동탁이 자리를 비웠던 그때 여포는 적토마를 타고 미호성 후원의 봉의정으로 달려가 난간 아래에 방천화극을 딱 내려놓고 초선과 밀회를 하게 됩니다. 초선은 여포에게
동탁이 여포와 자신을 혼인시켜준다면서 데려와 놓고 자기를 범했다며 난간 아래 연못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는 신용을 하고 여포는 이에 깜짝 놀라 초선을 잡게 됩니다. 아주 애절하게 이승에서 이루지 못할 사랑 죽어서 만나오리까 진정 소녀를 사랑하신다면 속히 구해주시옵소서 라면서 우는 초선을 달램에 껴안았고 이 장면을 궁에서 돌아오던 동탁이 보게 됩니다. 동탁은 이에 극대노하여 아비의 여자를 탐내는 자식 새끼가 어디 있냐 라며 분노했고 여포는 급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때 동탁이 여포가 난간 아래에 놓았던 방천화극을 잡아서 집어 던졌고 여포가 이를 피하게 되죠. 여포와 동탁의 다툼을 보던 동탁의 모사 이유는 다시 한번 동탁에게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가지십시오. 여포의 목을 찌르시면 나리의 목을 스스로 찌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면서 그냥 초선을 여포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 이유의 간언을 듣던 동탁이 그 말이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유는 물러난 여포에게 동탁이 초선을 곧 줄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를 몰래 지켜보던 초선이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거든요. 일이 틀어질 것 같자 동탁에게 매달리며 저런 야만인에게 저를 보내려 하시옵니까? 라고 하자 이 동탁이 어디 젊은 놈이랑 눈 맞아가지고 지금 껴안고 있었던 주제에 딴소리를 해! 라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초선이 눈물을 보이며 동탁에게 절을 하고 또다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동탁이 이에 깜짝 놀라 말리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나리께서 입궁하신 뒤로 홀로 후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포가 나타나 짐승같이 달려들었고 봉이정 아래 연못으로 뛰어들어 자결하려 했으나 실패했는데 나리께서 이런 저를 못 믿어 짐승에게 물건처럼 내어주신다니 소녀 더 이상 살아갈 뜻이 없사옵니다. 라면서 통곡합니다. 이를 철석같이 믿게 된 동탁은 초선을 달래며 절대 여포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자, 그리고 다음날 이유가 전에 말했던 대로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라고 하자 동탁이 화가 나서 너는 네 마누라를 남에게 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미호성으로 돌아갑니다. 자, 미호성으로 돌아가는 초선을 보던 여포 그리고 이 여포와 눈이 맞은 초선은 억지로 끌려가는 척 여포에게 눈물을 보입니다. 자기 구해줘. 동탁에게 직접 말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여포의 앞에 왕윤이 나타나게 되고 아주 살갑게 사위 무슨 일인가? 어찌 이리 표정이 좋지 않아? 라고 묻습니다. 이에 여포는 왕윤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하였고 이를 들은 왕윤은 동탁이 초선과 여포를 혼인시켜 주려고 데려갔는데 어찌 며느리를 본인의 첩으로 삼느냐? 라면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본격적으로 이간질합니다. 아비를 죽인 자식이라 욕먹을까봐 동탁을 치는 것을 망설이고 있던 여포에게 동탁이 방천화극을 던진 것을 벌써 잊었는가? 우리 사위가 재빨리 피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거 맞았으면 벌써 죽었어. 자식을 죽이려는 아비가 어디 있나? 라면서 동탁을 죽여야 한다고 충동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왕윤에게 넘어간 여포는 이숙, 황완 등과 함께 동탁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대망의 그날 이 이숙이 황제가 찾는다라는 핑계로 동탁을 불러들였고 동탁이 미호성의 정문을 통과하던 그때 병사들이 갑자기 문을 닫고 동탁에게 창을 겨누게 됩니다. 황제의 아련을 위해서 호위 병력을 다 두고 여포만을 대동한 채 입궁하고 있던 동탁은 사색이 되어 자신의 호위인 여포를 찾아 아비를 위기에서 구해달라 라고 말하지만 여포는 동탁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십상시의 난을 틈타 정권을 잡았던 동탁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망합니다.
한나라 중심적 사고가 가득 찼던 한나라의 충신 왕윤으로서는 동탁을 죽이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이 동탁한테 집중되어 있던 모든 권력과 정치가 갈 곳을 잃은 혼란의 상황이었지만 왕윤은 이러한 착각 속에 군을 정비하거나 동탁의 세력을 흡수하기보다는 여포와 손을 잡고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 왕윤은 앞서 서술된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와는 달리 대단히 모질고 딱딱하게만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묘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역사가 채옹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동탁 집권 이전 중상시 정황의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고 유배를 갔던 채옹은 동탁 집권 이후 채옹의 능력을 높게 산 동탁에 의해 높은 관직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건지 동탁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동탁이. 자 그러자 동탁의 죽음에 탄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왕윤에게 들어가자 주살된 역적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라는 죄로 체포해서 또다시 옥살이를 시킵니다. 이렇게 옥살이를 하게 된 채용은 당시 쓰고 있던 한나라 역사서만 마저 쓰고 죽게 해달라라고 빌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사형됩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역사서에서는 사실 채용을 죽이지는 않았고 하옥한 이후 여러 사람이 말렸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으나 옥에서 앓던 채용이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쪽의 이야기이건 왕윤은 이렇게 좀 과도하게 청렴하고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동탁이 죽고 나서 도래한 혼란의 시기에 대한 안일한 이해로 점점 주변의 미움과 두려움을 사게 됩니다. 자, 점점 왕윤과 여포의 입지는 좁아지고 사람들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나왔던 초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포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버렸을까요? 왕윤에게 돌아갔나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법한데 왜 안 나오는 걸까요? 특히나 유부녀 성애자 조조의 귀에 한 번쯤 들어갔을 법한데 왜 안 그랬을까요? 초선은 다시는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뻥이에요. 초선을 통한 연한계와 동탁 여포 초선 간의 이 삼각관계 이야기, 눈물을 흘리고 자결하려고 했던 초선의 이야기,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여포가 왕윤과 짜고 동탁을 죽인 건 맞습니다. 왕윤이 동탁의 호위였던 여포를 같은 병주 사람이라고 꿰어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실제 정사에서는 일찍이 여포가 사소하게 뜻을 거스르자 수국을 뽑아 여포에게 던진 일이 있었다. 여포는 용력하고 민첩하여 이를 피하고 동탁에게 사죄하여 동탁의 화 또한 풀렸으나 이로 말미암아 은밀히 동탁을 원망하게 되었다. 동탁은 늘 여포에게 중문을 지키게 했는데 여포는 동탁의 시비와 사통하니 그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내심 불안해했다. 그 이전에 사도 왕윤은 여포가 동향 사람으로 장건하다 하여 그를 두텁게 대우했다. 그 뒤 여포는 왕윤을 방문하여 동탁이 자신을 거의 죽일 뻔한 일을 말했다. 이때 왕윤은 복야, 사손서와 함께 동탁 주사를 모의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여포에게 내응하도록 청했다. 여포가 말했다. 부자 사이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윤이 말했다. 그대의 성은 여인이 본래 고륙도 아니오. 지금 죽음을 걱정할 겨를도 없는데 무슨 부자지간이라 하시오. 마침내 여포가 이를 수락하고 손수 칼로 동탁을 찔렀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패월이니 초선이니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초선은 완전히 허구의 인물인 걸까요? 시비와 사통하였다라는 한 줄로 시작된 망상이네요. 연희 제작자 나관중이 만들어낸 인물이네요.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초선이란 이름은 원래 한나라 때가 아닌 송나라 때, 즉 10세기에 나온 말로 고관대자급 관직에 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모의 이름이었어요.
초선이라는 명칭은 담비와 매미라는 뜻으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와 시신들에게 관에 다는 장식이며 담비 꼬리와 매미 날개 모양의 갓끈이 달린 관이라고 해서 초선관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나관중이 살던 원나라 시기에 삼국지를 가지고 쓴 잡극 연환계에서 정사에 쓰여진 여포와 사사로이 정을 통한 시녀가 초선관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초선이라고 불린 것으로부터 가상의 인물 초선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다만 초선관이 송 때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물건이다 보니까 초선관이 없던 후한말을 배경으로 한 삼국지 관련 작품에서 초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선 같은 거 없이 동탁은 죽었고 여포와 왕윤이 정권을 잡았으나 금방 또 다른 혼세가 시작됩니다. 비록 우리가 대단히 하찮게 보고 있지만 권력의 중앙 핵심이었던 동탁이 죽음으로써 진정한 군웅할거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군웅할거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